차도 유럽차, 미국차, 일본차, 한국차 다 다르듯이 이 방산도 세계적으로 다 다르지 않나요? 밀덕들은 다 그 차이를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우리나라 이제 무기체계 어떤 개발과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나라 무기체계는 약간 독특합니다. 이게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그 나토 서방권 우리가 뭐 동구 구소련권이 좀 묘하게 좀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뭐 소총 같은 경우도 그렇죠. 소총 같은 경우도 보면 K2 같은 경우는 뭐 M16과 AK를 좀 한 혼혈이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물론 이 작동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 뭐 쇼스트로크를 쓰냐 하는 그 차이인데 우리가 보면 약간 AK하고는 좀 닮아 있는데 조준하는 거는 M16하고 좀 비슷하게 좀 돼 있거든요. 동심으로 조준하는 거. 그리고 보면은 전차 같은 경우도 봐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K1 전차를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뭐 기술 이전 받아 생산을 시작했는데 K2 전차에는 자동 장전 장치가 들어갑니다. 원래 자동 장전 장치는 이제 소련 전차들이 자동 장전차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물론 뭐 자동 장전 장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전차가 더 낫다 그렇진 않아요. 뭐 원래 또 전차라는 건 승무원이 좀 더 전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장전 장치를 미국은 좀 채택을 안 하고 있는데 자동 장전차까지는 우리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중동전에 보면은 T계열 전차가 이제 투입됐죠. 당시에는 뭐 세계 최강의 전차였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전차 안에서. 이 포탑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그 구소련에서는 그냥 포탑을 어떻게든 작게 만들어가지고 피탄 면적을 줄여가지고 전차를 보호하려고 하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서방 같은 경우 M1 전차는 포탑이 상당히 크죠. 뭐 구조 공간이 좀 넓습니다. 자주포 안에서도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좀 웃어줘요. 네.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 포탑이 막 넓어요. 이렇게 넓고 공간이 많은데 뭐냐면 사람이 또 승무원의 또 안전. 쾌적한 네네. 생존성과 함께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좀 서방의 어떤 휴머니스트를 좀 담고 그 효율 면에서는 자동 장치 없고 약간 과거에 이제 동구권 무기 체계를 좀 섞여 있는 뭐 그런데 총투도 그래요. 약간 좀 틀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무기 체계가 정말 또 K 방사에 또 성공하는 계기가 이 각고의 장점만을 이렇게 계속해서 무기를 발전시켜 갖고 그만큼 또 가격대도 많이 낮췄고 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K 방사에 이렇게 또 성공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조금만 첨언 드리면요. 그 해외 방산과 우리 국내 방산의 좀 특징을 못 찝자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대표적인 우방 국가였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해외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를 도입해서 우린 역설계를 해요. 그걸 다 뜯어봐서 이제 단순히 그걸 모방 설계만 하는 것을 그친 게 아니라 PIP라고 해서 성능 개량까지 해서 원래 원조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불법 카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좀 이 제조업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탁월했던 거죠. 그런 역량이. 그러니까 사실은 흉내만 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비대칭 전력 중에 북한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무레나라고 하는 공기부양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해병대랑 해양경찰이 써요. 그리고 우리 HH-32 까모프라고 하는 그 헬기 기종이 있는데 이거는 소방청에서 쓰지만 우리 공군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기 체계가 물론 이제 뭐 역사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뭐 1980년대로부터 90년대 당시 이제 우리가 러시아 구소련 측에 차관을 제공하면서 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니까 무기를 받고 기술을 이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희한하게도 미국과 서유럽의 그런 군사용 무기들과 구소련제 러시아 무기 기술들이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져 들어가 있더라. 아빠 엄마 누굽니까? 혼연이라니까. 혼혈이 아빠 엄마 누구? 제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무기 체계는 절차나 이런 게 완벽하죠. 그래서 잘 모르는 평범한 사람도 그 절차만 따라가면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유럽 무기 체계는 철학과 정치, 문화가 다 녹여들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만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미국과 이제 유럽 간의 틀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특징은 그 유럽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역사의 아픔과 그 역사의
복합적인 정치적 이슈는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벗어난 더 오래된 앙숙의 관계들이 많아요. 근데 유럽은 그 와중에도 지금도 산업적으로 크게 협력을 하죠.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지금도 해군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도 있고요. 탈레스만 해도 영국 탈레스도 프랑스 탈레스도 다 같이 업무를 하죠. 독일하고 프랑스는 더더욱 아픔의 전쟁이 있죠.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파리가 이미 여러 번 함락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 양계의 큰 전차 회사들은 둘이 같이 조인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유럽의 무기 체계는 어떤 문화와 이런 그 철학이 녹여 들어간, 이제는 역사는 좀 뒤로 한 약간의 그런 무기 체계를 새롭게, 그다음에 궁극의 목적은 미국을 대항하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네 자생력을 올리기 위한 유럽 연합의 그런 성과들은 우리가 또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 시장은 저는 이제 두 개의 단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트남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압도적 기술 우위로 전장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 그래서 뭐 핵뿐만 아니라 뭐 지휘 통제 장비, 네트워크 장비, 각종 첨단 자산의 뭐 투자들. 근데 그래서 승리했던 게 이제 걸프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대표적이었죠. 근데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이제 대두가 됐었고, 이제 반도체나 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차원의 첨단 자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미국의 독자적인 압도적 기술 우위보다는 핵심 동맹국 간의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AI, 빅데이터 같은 회사들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좀 잦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